1989년에 그때 그게 소련이 몰락하기 전인데 네. 한참 동구권이 시끌시끌할 때였어요. 그때 어느 기업 총수가 재벌이죠. 재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비교한 만화를 하나 만들어달라. 네. 왜요? 그랬더니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초대 손님 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네, 네. 먼나라 이웃나라의 그 동남아시아 편에 네.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다 나오지 않습니까? 11개 나라. 저희가 그 생생현대사가 킬링필드를 다녀왔는데 킬링필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를 꼭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킬링필드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 킬링필드가 70년대 얘기하네요. 75년부터 79년.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그 직후에 킬링필드 그러면 좀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도로함이 타월적인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근데 대개 이제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다르잖아요. 근데 킬링필드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한 공산주의 사상이죠.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것은 뭐 모두가 잘 먹고 잘 사자는 상당히 아름다운 사상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 칼포프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젊었을 때 사회주의자가 아닌 자는 가슴이 빈자고 나이 들어서도 사회주의자는 골이 빈다. 네. 두뇌가 모자란 사람이다. 근데 이제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게 한 가지 단점이 뭐냐니까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거니까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야. 그렇죠. 사회주의에서는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한숨을 더 나가서 공산주의라는 것은 똑같이 나누어서 똑같이 분배를 하고 생산하고 그러자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그 신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게 폴포트 아니에요. 그렇죠. 킬링필드예요. 네, 폴포트라는 이름 자체가 폴리티컬 포텐셜. 그래서 앞에서 폴을 따고 폴리티컬 포텐셜에서 포트를 따가지고 폴포트인데 아마 세계의 정치가 가운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그 인간들을 학살한 그런 지도자가 없을 것 같아요. 800만 중에 4년 남짓한 기간에 300만 죽였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사람의 죽음과 목숨이란 것이 가치가 없는 거죠. 그건. 어떤 이념에서의 하나의 거추장스러운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부산물 정도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어긋난다 그러면 가차 없이 지워버리는. 전혀 양심의 가치. 이게 양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양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데올로기에 한번 빠지면은 그건 페나틱이라고 그러죠. 광적으로 빠져들어가지고 양심 어떤 그런 건 하등 관계가 없고 내가 하는 것은 진리이고 진실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네. 그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근데 폴포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 사람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이었다가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이 농업 사회에서 지상낙원을 그가 생각하는 지상낙원을 구현하겠다. 그럼 보니까 모두가 같아야 되고 제일 먼저 이 사회를 오염시키는 게 먹물들이다. 배운 사람들. 네. 그래서 이 폴포트가 제일 증오했던 게 배운 사람들과 베트남이에요. 바로 이웃 나라인데. 그래서 베트남에서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 그 이전에 캄보디아 사회를 장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폴포트가 한 게 배운 사람. 그건 뭐 박사, 뭐 석사 할 것 없이 대학물만 먹은 사람, 고등학교 물 먹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배운 사람 다 하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냥 농촌으로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돈을 없애버리고 문물교환시키고 뭐든지 그냥 아주 완전히 원시 경제, 원시 농업 경제 만들고 직업이란 걸 또 없앴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업만이 직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농업만이. 그런가 하면 베트남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무조건 죽이고 그래서 800만 그 국민 가운데 300만을 죽였다는 게 이게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념에 매몰되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레닌이 그랬잖아요. 이게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일이 언젠가 적화 통일을 하면은 북한이
저 남쪽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뭐 3분의 1은 뭐 보트 피플이 되든 도망갈 거고 3분의 1은 우리가 죽여야 될 거고 그 나머지 3분의 1만 갖고 해도 충분히 뭐 수탈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참 이념에 함몰된 것도 내가 볼 때 김정은 그거 안 돼요. 김정은은 왜 그러냐면 스위스의 맛을 봤기 때문에 네. 이미 제가 볼 때에는 북한이 무너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북한 군대를 전부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롯데백화점 한번 풀어놓으면 돼요. 아, 롯데백화점 실컷 구경하고 네. 갖고 싶으면 가져라. 그럼 끝나요. 완전히. 자본주의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니 하기야 요새 직파간첩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낙도에 네. 이제 들어가서 아무 집이나 갔는데 화장지 걸려 있는 걸 보고 거기서 간첩들이 순간적으로 그 아주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그 리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네. 무너진 건 순식간이에요. 그건. 그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풍선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거기서 인포메이션이 들어온다고. 인포메이션은 거대한 댐에 난 하나의 균열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새 물이 들어오는 새 들어오는데 아무리 큰 제방이라도 구멍 하나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네. 한국에서 킬링필드가 재현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로 보나 모든 역량으로 보나 그렇게 야만을 받아들일 만큼 그럴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3분의 1이 보트 피플이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 그거는 김정은 얘기가. 김정일이 했던 김정일이 했는데 네. 그것도 옛날에 그 사람 죽기 전에는 벌써 90년대, 2000년대 초의 얘기고 지금은 거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김정은은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아 역시 스위스에서 스위스에서 소금물을 먹어본 자본주의 물을 먹었죠. 네. 이미 늦었어요, 그 사람은. 폴포트 그 학살 현장은 한번 직접 가보셨습니까? 폴포트 학살 현장은 제가 그 캄보디아를 간 게 독일인 친구와 같이 갔었거든요. 몇 년 전에. 꽤 오래됐다. 한 7, 8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 독일 친구는 대학 교수인데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게 앙코르와트였어요. 독일인 입장에서 학살 현장이라는 거는 뭐랄까요? 조금 학살 현장이라는 것은 독일이라는 나라는 식민 제국을 가졌던 나라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미비아 학살, 어? 그리고 탄자니아 그쪽에서 네. 엄청나게 많은 학살을 이미 저질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살 현장을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기꺼이 안 가죠.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이 또 그렇죠. 다르군요. 네.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국민이기 때문에 네. 기꺼이라기보다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런 킬링필드에 가서 아 저랬구나 역사가 어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가해를 저지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르죠. 이게 일반 국민한테도 그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는군요. 미치죠. 미치는 정도가 아니죠. 근데 영국과 같은 경우는 아무 필링이 없어요. 어딜 가더라도 하도 넓은 데를 지배했고 네. 하도 많은 짓거리를 해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건수가 안 돼. 그 사람들은. 잘 아시잖아요. 영국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킬링필드가 갖는 인류사적 교훈이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데올로기에 함몰되면은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모든 정의의 생산, 판매, 유통을 자기들이 독점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이 단계로 나누는 것이 제일 대책이 없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종교고, 네.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것이 이데올로기고, 네. 그 다음 대책 없는 게 철학이라는 얘기죠. 이데올로기는 거의 유사 종교 아니겠습니까? 유사 종교죠. 유사 네. 종교죠. 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철학은 21세기 들어서 빠르게 좀 힘을 근데 잃어서. 이제 철학은 네.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게 혼자 끝나는 거니까. 네. 내 머릿속으로 끝나는 우주니까. 뭐 남한테 뭐 키알케오르다 뭐다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어떤 뭐 나의 세계관과 우주관이 그렇게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역시 집단이 광기를 가지고 네. 자신들의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을 아까 무슨 표현 쓰셨죠? 제거? 지우기? 지우기. 지우기. 제거죠. 제거. 제거한다고 했을 때 일어나는 폐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심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큰 피해는 종교였죠. 수천 년간. 문명사적으로. 문명사적으로 네. 볼 때. 근데 이제 막스 레닌이 나온 다음부터 현대
20세기 들어와서부터는 종교보다도 오히려 더 이데올로기 폐해가 더 커져. 세계 9대 사이비 종교인 그러니까 신도수 기준입니다. 그 주체교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주체교요? 네. 나 거기서 잘 모르는데. 주체사상. 주체사상. 주체교. 주체사상. 네. 그것이 이제 사이비 종교인데 인간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휴머니즘 같이 들리는 아주 그럴듯한 사상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이 휴머니즘 사상이 공산주의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체사상을 좀 거칠게 요약을 하면 인간의 운명은 주체적으로 누구나 자기가 자기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인간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 판단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오류가 좀 덜할 것 같은 이른바 김일성한테 모든 결정을 위임하면 네, 그러면 오류가 없어진다. 뭐 이런 그렇다면 얘기입니다. 김일성은 어떻게 완벽하다고 보이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바로 이제 짜- 숙청의 칼날이 들어. 주체교는 얼마나 더 갈 수 있습니까? 주체교는 지금 이미 끝났다고 봐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MZ세대 같은 경우엔 대한민국에 이미 그거 전혀 안 맥혀 들어갑니다. 요즘 MZ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데올로기가 안 맥혀요. 그 뭐가 먹히는 거죠? 나올로지. 나홀로지. 네. 용어를 하나 만드신 거네요. 그럼 실제로 그 선생님 쓰신 그 저서의 판매라든가 또 독자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정보를 지금 얻으신 겁니까? 모니터링이 된 건가요? 모니터링이 된다기보다도 이건 내가 쭉 살아오면서 이렇게 쭉 보아오고 책 쏘고 하면서 느끼는 하나의 결론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MZ세대 얘기를 했는데 네. 저기 킬링필드 얘기에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는데 네. 관련이 있어요. 내가 1975년에 독일을 갔는데 그때 내가 20대 후반이었거든. 네. 그때 20대 독일 아이들이 지금의 우리 MZ세대하고 똑같아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 독일보다 유럽보다 늦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때 이미 독일 아이들은 에고센트릭 즉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에 완전히 젖어 있었고 그것이 서구 사회의 기본적인 멘탈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에 와서야 인디비주얼리즘이 기본적 멘탈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75년 독일 가서 첫날부터 그 사람들하고 그 젊은이들하고 계속 같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걔들의 멘탈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한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요즘에 그 20대 신입사원들의 특징이 사요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잘 아시잖아요. 네. 뭘 시키면은 네. 이걸요? 이걸요? 제가요? 제가요? 네. 왜요? 네. 지금요? 이게 사요 아니에요? 네. 똑같아요. 75년에 독일 애들이 그랬어. 야 이거 좀 해줄래? 그러면 이걸? 내가? 왜?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서구식 개인주의와 서구식 개인주의를 처음 접한 이원복 선생님의 혼란 및 적응 과정이 문화적 충격. 네, 그 충격이 시관이와 병호의 모험에 거기도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요. 네. 나중에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에도 그리고 상당히 사랑의 학교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걸 한때 폐기를 했죠. 네. 한때. 이게 뭐냐 유교 사상은 이렇게 하향 서열 하향 서열 하향식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 그 유럽 젊은이들의 그 자유분방한 세계를 봤으니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유교식 사고방식을 갖다가 거부를 했는데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건 아니다. 유교적인 것이 굉장히 장점도 많고 그리고 훌륭한 것도 많고 서구적이라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네. 근데 왜 386 세대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이념 과잉인 걸까요? 운동권 세대 386 세대들은 그때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 그것도 평등 이데올로기가 그것이 정의인 줄 알았어요. 정의이고 선으로 알았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도 이제 젊었을 때는 재벌, 기업인 그러면 도둑 내지는 착취 이런 개념이었고 기업 그러면 이꼴 착취 이런 식으로 느꼈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나가서 세계를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오류들을 하나씩 고쳐가죠. 기업 착취로 보셨다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네. 70년대, 80년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지식인이라면 무릇 소위 말하는 그 이 가난한 서민들 편에 서야 되고 기업인들은 나쁘니까 반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정서가 적어도 70년대, 60년대에
젊은이들의 기본적인 공통성이었어요. 그게 386 세대 네. 똑같은 거죠. 아니 이원복 교수님도 난 그러셨어요. 처음엔 그랬죠. 그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 네거티브했죠. 얼마나 네거티브 하셨습니까? 얼마나 네거티브했냐니까 내가 그 독일에 왔기 때문에 운동권에 뛰어들지 못했다 하는 것이 참 한탄스러웠을 정도로 내가요. 내가 그 우리 동기들이 운동권 1세대예요. 1세대. 김근태. 고등학교 동기가 네, 손학규. 김근태, 손학규, 조영래. 네, 조영래. 그게 전부 고등학교 동기 동생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민청년이 뭐니 해가지고 우리나라 운동권의 제1세대 아닙니까? 어? 1세대. 그렇죠. 지금 586은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네. 한참 뒤에. 근데 제1세대들은 지금 586 같은 그 특정 586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일반적으로 586은 수백만 명이 되니까 네. 특정한 586들은 아주 이데올로기에 매몰되고 그리고 자기의 발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발전을 거부한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내 이데올로기가 오르니까 바꿀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갇혀 있는 거네요. 갇혀 있죠. 자기 철옹성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그 독일 유학 시절에 쓰신 작품들이나 또 한국에 와서 그때 그 자본주의와 예. 공산주의라는 책에서 공산주의의 몰락을 네.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했죠. 네. 근데 그때는 공산주의 그때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인식이 결정적으로 바뀐 계기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뭐라고 그러나요?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하나요? 1989년에 그때 그게 소련이 몰락하기 전인데 네. 한참 동구권이 시끌시끌할 때였어요. 그때 어느 기업 총수가 재벌이죠. 재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비교한 만화를 하나 만들어달라. 네. 왜요? 그랬더니 지금 그 6.29 선언 이후 87년에 6.29 선언이 나왔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이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한국 사회 자본주의 한다고 그러고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회주의 운동한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뭐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시끌시끌 싸움만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싸우는 건 좋은데 알고 싸워라. 이런 의미에서 당신이 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비교하는 걸 좀 책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사회주의 국가를 가본 적이 없는데 네. 내가 독일에 10년 있었지만 동독도라면 큰일 났을 때예요. 그렇죠. 딱 한 번. 분단 때니까. 네, 딱 한 번 실수해서 저기 서베를링 그건 가시다가 서베링이 하다 잘못 들어요. 네, 네. 한번 저 동독 네. 쪽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갔다가 뭐 좀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책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 동구권 다시 해서 공산권을 가본 적이 없이 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가본 적도 없는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 그래? 그럼 비용 내줄 테니까 갔다 와라.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송병락 교수님이라고 경제학과 교수. 네. 그분하고 둘이서 제가 동구권이 무너지기 전에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소련과 동구권을 갔다 왔어요. 우크라이나도 갔다 오고. 그게 혹시 저 89년. 경기고 선배이신 52회 D그룹의 K 회장님. 예, D그룹의 K 회장님이에요. 네.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그분이 상당히 좀 뭐랄까 학구열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싸우는 건 좋은데 네. 자본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알고나 싸우게 이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80년대 후반의 동구는 어땠습니까? 그때 제가 그 여행을 하면서 그때 동구권이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할 때인데 소련까지 붕괴될 거라는 건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갔다 온 결론이 공산국가는 저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 그렇게 결론을 내셨나요? 바보가 아닌 이상 가보면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 자본주의 사회와 이 공산주의 사회라는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예컨대 식당에 들어갔어요. 테이블이 4개 있는 스몰 작은 식당이야. 근데 웨이터가 10명이야. 이게 구경식당이군요. 구경식당이고 이 공산주의 국가는 헌법에 모든 인민은 직장을 가질 권리가 있다. 네. 그러면 라디오 공장에서 일하는데 라디오가 안 팔려. 그러면 엄청나게 실업자가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식당에다 꽂아놓는 거예요. 그냥 식당에다가. 그러면 자 종업원이 10명 되는 그 웨이터가 10명 되는데 가서 곰탕을 시켰어요. 예를 네. 들어서 곰탕 5그릇이요. 그러면 주문을 안 받아. 주방에다 대고 곰탕 5그릇 그래. 네.
그 주방에 가면 요리사만 대여섯 명 돼. 네. 근데 아무도 일을 안 해.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니까. 더 판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니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의 가장 큰 실패는 사리 추구의 인간의 본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리 추구.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신선한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빵 굽는 사람의 자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리 추구이다. 네. 이거 간단한 진리예요. 그걸 무시하고서는 우리 사회주의 국가니까 모두가 해피하게 잘 먹고 일하자. 그 안에는 그 간부들은 사리를 키우고 있다고. 그래서 송병락 교수님과 같이 얼마나 다니신 거죠? 한 2주 정도 갔다 왔죠. 어디 뭐 폴란드, 헝가리? 아니, 폴란드, 헝가리가 아니라 네. 그때 갔던 데가 저 우크라이나, 네. 그리고 저기 그 이제 러시아, 그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네. 모스크바하고 그다음에 헝가리 등등 몇 개 갔다 왔는데 그때 겪은 그 체험이 좀 너무너무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 사회국가라는 걸 몰랐는데 그 국내선을 탔어요. 러시아에서. 국내선을 탔는데 1등석, 2등석이 없어. 네. 전부, 그건 이해해. 전부 인민이니까. 네. 특권을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일 그 돈의 효용과 자본주의의 폐해라면 폐해고 특권이라면 특권인데 그 교통기반 타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1등석. 네. 비행기 선박 네. 1등석, 특히 비행기 비즈니스석, 일반석 그 차이점은 돈 차이만 아니라 인간이 차별받는 거 알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네. 그렇죠. 근데 동구권 비행기를 타면 네. 전부 일반석이야. 당연한 거예요, 그건 사회주의. 근데 웃기는 게 딱 타니까 승무원이 없어. 승무원이요. 승무원이 없어. 승객들이 먼저 타는 거예요. 네. 그 다 타니까 그때서야 승무원과 조종사가 올라와. 그들도 인민이니까. 아, 이게 그렇네요. 이게 이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네. 되는 일을 직접 겪고 오신 거네요. 겪었죠. 그리고 또 그때가 소련이 엄청난 경제난이었을 때거든요. 네. 근데 그 음침한 모스크바의 조명도 안 되는 그 거리에 가게를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어. 그 뭐지? 손에는 검은 비닐봉다리 하나 들고. 그 궁금해가지고 거기 혹시 뭐 사십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일단 쓰고 보는 겁니까? 몰라요. 왜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 얻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또 인상적인 게 모스크바 가보셨잖아요. 저 모스크바는 안 가봤습니다. 결혼. 어쨌든 가면은 모스크바의 그 바실리 성당 있잖아요. 그 앞에 건너편에 큰 광장이 있고 붉은 광장이 있고 건너편에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러시아 역사박물관인데 요 오른쪽에 바실리 그 성당 오른편에 굼 백화점이라고 세계 최대 백화점이 있어요. 당시에 세계 최대 백화점이 있었는데 네, 건물 한 면에 직선 거리가 뭐 얼마 몇 킬로가 된다는 어마어마한 네. 그런 그 사회주의식 네.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백화점이 있는데 딱 가니까 반은 문을 닫아. 물건이 없어서. 물건이 없고 그 다음에 물건이 있는 가게를 가보면 난 너무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요 비누 하나 사시려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불행해요. 왜냐면 비누 하나 사는데도 고민해야 돼. 요 비누 살까 저 비누 살까. 네. 30-40종류나 되는 그 많은 비누를 넣고 돈 따져보고 원가 따져보고 가성비 따져보고 네. 막 그러면서 비누 하나 가지고 그 고민하는데 거기는 그런 고민이 필요 없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비누 하나 딱 가보니까 하나. 똑같은 비만 쫙 쌓여있고 포장지는 비누 이렇게 뭐 써요. 상표도 없고 그냥 비누. 네. 국가에서 만드는 건데 무슨 상표가 필요해. 치약. 치약. 네. 그렇죠. 그런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와 경쟁을 하잖아요. 네. 이길 수가 없지. 그 자본주의 공산주의라는 책은 보기보다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네. 후대에 끼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 근데 네. 그 사족을 하나 더 붙이면 그게 만화로서는 최초로 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가잖아. 종합. 그렇죠. 저는 그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만약에 글로 나왔다고 하면은 반대 진영에서 어마어마한 네. 그 문자 테러를 가했겠다. 나왔고 잘못하면 이거 네. 됐을지도 몰라. 왜냐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 형이 몇 년 전에 왔을 때 그 김포공항 세관에서 책을 압수당했어. 왜 압수했냐? 표지가 빨개서. 아,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70년대. 70년대 후반기 땐 그랬어요. 제목은 아니 그건 그냥 교양서적이야. 그냥 표지가 빨개. 표지 색깔이 빨개서 압수.
그 사람들 독일만 모르니까. 근데 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저 타임지나 그 외국 잡지 들어오면 한국 관련 대목은 일일이 다 지웠죠. 누군가가 네. 그 까만 걸로 지웠죠. 네, 왜 그러냐면 지워서. 좋은 기사가 안 나왔거든요. 맨 박정희 뭐 독재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참 많이 변했죠. 그래서 그 자본주의 공산주의 책수를 갖다가 거기서 이 공산주의 망한다. 분명히 얘기인데 1년도 안 가서 망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 책이 정말 저한테는 네. 소중했습니다. 아마 만화라는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반대자들이 신랄한 공격을 하지 못했던 거라는 생각도 그것도 합니다. 있지만은 그거 아세요?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막스 이론을 합법적으로 소개한 책이에요. 아, 그런가요? 마르크스 레닌의 네. 그 내용이 큰 거 없어요. 너무 어렵고 쉬운 얘기를 어렵게 써놔가지고. 그렇죠. 네. 아, 그거 저 세미나 같은 거 하지 않으면 혼자 네, 읽기는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책인데 재미가 없어서.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 책을 쓰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그럴까 이 어떤 그 이상에 치우쳐 있는 그런 사상인데다가 그 마르크스가 내놓은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은요,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얘기만 했지 이 혁명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라 그런 한마디도 없어요. 로드맵만 있지 된다면은 네.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드맵이 없어요. 네. 그걸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 근데 이제 레닌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갖다 레닌화 해가지고 그 완전히 공산주의 독재에다가 당 독재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그냥 만들어 버렸죠. 저도 그 얘기를 하자면 참 독특한 세대인데 네. 46년생이거든요. 이 46년생은 아, 미 군정 세대시네요. 그러니까. 미 군정 세대인데 네. 나보다 한 살 위 사람은 그 8월 이전에 태어나면은 네. 뭐냐 이게 황국신민이로 태어났다. 그렇죠. 네. 네. 네, 어른들이 그런 농담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황국신민으로 태어나는데 네. 저기 이 사진을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클린턴, 네. 부시, 트럼프, 노무현 대통령 네. 네 명이 대통령 사진 나오죠. 네. 이 사람 네 명이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전부 1946년생이에요. 아. 보세요. 트럼프가 46년 6월생이고 네. 부시가 46년 7월생이고 네. 클린턴이 46년 8월생이고 네. 노무현이 46년 9월생이에요. 야, 이거는 이거 찾아내신 거죠. 우연이라고. 우연이 아니고 사실인데 네. 팩트죠 이건. 네. 나오잖아 이건. 이렇게 46년생들에서 대통령들이 연이어 나왔다는 거는 이게 미국의 뭐냐니까 경우에. 이게 좀 독특한 세대. 제가 독특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46년생이거든. 네. 46년생인데 내가 이 대통령 반열에 나를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 세대의 특징은 전후 해방 후에 태어난 첫 번째 세대예요. 2차 대전 후. 2차 대전 후 그리고 독립 후. 네. 독립 후에서 45년생이 아니라 완벽히 일본하고 관계가 없어진 46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46년 이후에게는 일본에 대한 감흥이 전혀 없어요. 정서가. 45년생이면은 아주 어렸을 때 아닙니까? 네. 그래도 그분들은 그런 정서가 좀 있나요?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론적으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한국 신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렇죠. 있으니까. 일단 출생 등록을 그렇지. 한국 시민으로 했으니까요. 그렇죠. 옛날에 네. 8월 이전이면. 네. 근데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46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2차 대전 후에 처음 태어난 세대이기 네. 때문에 어떤 그 전에 대한 한 역사가 터닝 포인트를 딱 넘어선 직후에 태어난 사람이라니 첫 네. 세대는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 46년 세대는요. 최초로 기억하는 것이 50년이에요. 6.25. 그러니까 그 4살 때, 만 4살 때인가 우리나라 네. 옛날 나라 5살이죠. 6.25 때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삶의 첫 씬이야, 씬. 퍼스트 씬. 첫 장면이 우리가 50년. 그때가 대한민국의 제일 저점이었던 때죠. 그렇죠. 우리 역사가 제일 저점. 그리고 53년에 휴전을 했는데 그때 국민소득이 67불. 아,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의 하지 가난입니다. 않죠. 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가 들으면은 또 라떼 얘기하시는구나. 내가 젊었을 때 그 얘기가 그게 아니라 쭉 보면은 이게
굉장한 이 우리 세대가요. 인류 역사에 없는 유일무이한 세대입니다. 인류 역사는 왜 그러냐? 자, 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인류의 문명 과정이란 것이 수렵 채취를 거쳐가지고 농경 사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산업화 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를 거쳐서 지금 AI 시대를 겪어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겪은 인류 하나밖에 없는 세대예요. 한 생애에서 한 생애에서 이걸 다 겪은. 나는 농경 사회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내 친구들 가운데는 수렵 사회에서 태어난 놈도 있어. 아, 그건 무슨 뜻입니까? 머루 따먹고 아, 실제로 산딸기 따먹고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그게 간식이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됐던 그런 애들도 있다고요. 강원도 산골에서 온 애들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아니야 임마, 그래 나는 농경이 아니라 수렵 채취를 겪었어. 그런 게 유일한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맨발부터 시작해서 집신, 고무신, 그다음 운동화. 그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워커 목 잘라가지고 신고. 저 구제품이라고 구제품. 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의 꿈이 금강구도 다시 이제 운동화로 돌아온. 발이 편한 게 최고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발달 과정을 모두 한 몸에 겪죠. 그러니까 한 생에 모든 걸 다 수천 년의 문명사가 농축돼 있는 거네요. 농축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종합을 볼 수 있고 종합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아, 역사적 지평이 다른 세대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지금의 MZ세대한테 물어보면 역사를 물론 안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6.25 전쟁이나 임진왜란이냐 같은 전쟁이야. 그렇죠. 뭐 이승만이나 이순신이나 실감이 안 되고 역사책에만 가끔 봤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받는 그 과목이 다르지만 우리는 다 얽혀 있잖아요. 6.25 얽혀 있고. 아, 그러면 수렵, 채집, 농경 뭐 이때 얘기가 나와도 바로 옛날 체험하고 소환이 되는 금방 거네요. 소화가 되죠. 금방 소환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류 사회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해도 금방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아, 이게 체감해서 느낀다는 거는 그냥 문자만 읽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다르죠. 거기엔 체감이라는 것은 어떤 그 수천 가지 종합이 한 순간을 날 겪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것을 항상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첫눈에 반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뇌과학자들은 그게 우리 몸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서 순간적으로 탁 정보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는 거다. 그러니까 체감이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한 결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역사책을 보시는 느낌, 깊이 이런 것도 다른 세대랑은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한국인의 프리 에퀴발런스? 그건 내가 만든 말이에요. 용어를 만드신 거죠? 프리콜란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리콜란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제일 큰 변곡점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생각해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왜 그러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군주제였잖아요. 공화국도 있어도 몇 명의 참주나 어떤 어떤 트로이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집단 지도 체제지. 그것도 일종의 군주 아니에요. 제일 위에 있는 총통이다 뭐 어쩌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군주제인데 군주라는 것은 뭐냐? 즉 나라와 모든 것의 주인 아니에요. 그렇죠. 오너십. 근데 그걸 뒤집어 퍼가지고 너 모두가 다 주인이다. 공화사상. 이거 그때 처음 안 해요. 이게 진정한 공화사상. 베네치아 공화국이 있지만 거기서 뭐 두체라고 하는 그런 그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는 종신제였고 일종의 왕이란 말이야. 말만 그렇게 안 붙였지. 그러니까 왕이란 말 붙이면 뒤에서 막 잔소리하고 그 다음에 암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왕이란 말만 안 썼지 사실상 군주제예요. 그러니까 혈연에서 혈연으로 이어지지만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왕이죠. 그렇죠. 선정된 왕이죠. 선출왕이죠. 선출왕. 그런데 공화국은 프랑스 대혁명을 그걸 완전히 뒤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세 가지 모토하니까 자유, 평등, 박애. 얼마나 멋있어. 자유, 리베르테, 평등, 에갈리테. 그 다음에 평등, 박애, 프라테르니테. 형제애. 근데 사실은요,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에요. 원래 프랑스 혁명이
슬로건을 내세운 것은 자유, 평등, 프로프리에테, 소유. 이게 또 중요한 거네요. 소유예요. 네. 왜 소유냐? 프랑스 혁명은 민중들이 일으켰지만 그걸 선동하고 뒤에 조종한 건 누구야? 부르주아지아네요. 부르주아지는 사유재산을 많이 가진 친구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재산이 모두 왕이니까 돈 내 그러면 내야 되고 세금 내 그러면 내야 되고 완전히 그냥 졸 하네 졸 왕에. 왕과 귀족의 예, 졸이죠. 뭐 졸이죠. 밥이죠 밥. 예. 그러니까는 이 혁명을 때 딱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응? 프로프리에테 내 프로프리에테 프리베 프라이빗 프로퍼티 내 사유재산. 내 사유재산을 보호해라. 그것이 자유평등 소유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박애는 왜 박애냐? 1871년에 박애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왜냐? 이 부르주아들이 사유재산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금방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870년 되면 완전히 부르주아 천국이고 부르주아들이 완전 귀족, 신흥 귀족 아닙니까? 근데 그때까지 거의 100년 된 뒤에까지 와서도 소유를 주장하면 말이 돼요. 뻘쭘하잖아. 그러니까 슬그머니 바꿔놓고 아무 의미 없는 형제, 박애란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유, 평등, 사유재산 이게 훨씬 더 강렬한데요. 강렬한데 혁명구호로서는. 근데 네. 그 구호로서 하기엔 너무 갈 거 다 졌다는 얘기지. 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프로프리에테 소유는 이루어졌는데 두 가지가 안 됐어. 자유와 평등이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됐다는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이게 자유하고 평등은 절대 병존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얘기지. 완벽하게 병존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유가 강조되면은 평등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평등을 강조하면은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네. 없어. 그래서 내 결론은 지금까지 1789년 프랑스 대혁명부터 지금까지 230년간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의 밸런스 싸움이야. 밸런스 싸움. 인류가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해결 못하고 있죠. 해결 못하고 있는데 보세요. 미국 같은 나라는 자유가 이렇게 강조되기 때문에 평등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불평등 사회라고 난리가 저렇게 오고 무슨 피스이즘인가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네. 저 난리치는 게 피스가 부르짖는 게 뭡니까? 평등하네요. 그렇죠. 남녀 평등, 흑백 평등, 뭐 소수자의 세대 평등, 권리 보장. 소수자의 네. 권리 보장. 이 평등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확대되고 평등이 위축된 사회는 미국과 같이 이렇게 언밸런스하고 그리고 불평등, 그래 불만족 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평등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자유가 위축되면 중국이나 북한 같이. 그렇죠.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즉, 자유, 프리덤, 프리덤과 이퀄리티, 이걸 밸런스. 저기 뭐 워라벨이라고 하시죠. 네. 워킹과 일과 네. 라이프. 네. 워킹과 밸런스. 라이프 밸런스를 맞게 워라벨. 네. 왜 워라벨이라고 그러는지 몰라? 월라벨인데. 뭐 한국식 발음으로 네, 그렇죠. 예, 가면은 워라벨이 더 워라벨이 발음하기 맞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프리, 네. 덤, 이퀄리티, 에퀄, 그 다음에 밸런스. 그러니까 프리퀄런스. 프리덤과 에퀄리티가 합쳐가지고 프리퀄런스. 근데 어떻게 그러면 프리퀄런스 이거를 그걸 맞추는데요. 잘 맞출 수 그것이 있나요? 인류의 영원한 꿈인데, 그게 쭉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그 안정돼 있고 그런 사회가 뭐냐? 프리퀄런스가 잘 된 사회. 자유와 평등이 잘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곳. 그게 어디냐? 스칸디나비아입니다. 그렇네요. 네. 스칸디나비아. 네. 그러면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 역사에서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자. 사실 스칸디나비아 역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 레이더망에서는 좀 조금 떨어져, 떨어져 있는데요. 있는데 15세기, 16세기만 해도 덴마크가 최강국이었어요. 네. 북유럽에서. 네, 바이킹. 근데 독일이 이제 프러시아가 뜨기 전에 이게 덴마크가 최강국이었어요. 덴마크가 조금 수그러지니까 그다음에 스웨덴이 최강국이었다. 17세기까지. 그래가지고 스웨덴이 얼마나 강했냐면은 거의 그 1630년대 그 30년 전쟁 때 스웨덴이 온다 그러면 울드나이도 뚝 그쳤어요. 네. 그만큼 쓸고 지나가면 안 남았다고 작살나는 하니까요. 거죠. 시천말로. 네. 완전히 풀 한 폭이 안 남은 거죠.
그만큼 강력한 나라가 스웨덴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구라파의 왕초들은 덴마크와 스웨덴이고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여기 치였다가 저기 치였다가 그러니까 스웨덴이 강하면 스웨덴한테 땅이 되었다가 덴마크의 영토도 되었다. 네. 노르웨이는 덴마크의 종속국이었다가 스웨덴 도서였다가 이렇게 되는 게 완전히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 강할 때 스웨덴 영토, 러시아가 강할 때 러시아 들어. 네, 핀란다이제이션. 핀란드이제이션.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역사가 바뀌냐면 1700년부터 1721년까지 대북방 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네. 들어봤죠? 네. 대북방 전쟁. 피오트르 대제, 러시아의 피오트르 대제가 우리가 북해로 진출해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갈 방법은 저 스웨덴 꺾어 놓는 거야. 쟤들 안 꺾으면 이거 안 된다 이거죠. 네. 부동항도 마련하고. 부동항도 마련하고 해서 상페테르부르크를 때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목표가 쟤들 꺾어야 된다. 스웨덴. 그래서 스웨덴하고 20년간 벌인 전쟁이 대북방 전쟁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1721년에 한 전투에서 스웨덴 왕이 완전히 피해가지고 저기 오스만 제국으로 도망갈 정도예요. 그래서 완전히 스웨덴이 그때부터 맥을 못 쓰고 1위 국가로 주지 않습니다. 북쪽에선. 네. 덴마크는 당연히 그렇고. 자, 그 다음에는 영국이 강성해지죠. 독일이 강성해지죠. 러시아가 강성해지죠. 그러면 스칸디나비아는 완전히 포기되잖아. 그렇죠. 러시아, 독일, 영국. 네. 그러면 이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느낀 게 뭐냐? 요거 까불다가 죽는다. 네. 아, 실제로 그런 위협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렇죠. 어? 요거 눈치 봐야 되겠다. 네. 잘난 척하지 말자. 튀지 말자. 그리고 남을 우습게 보지 마자. 어? 그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멘탈 아니에요? 네. 이러한 역사에서 나온 지혜랄까 어떤 뼈아픈 경험이랄까 이것이 뭐로 나오냐면 얀테의 법칙으로 나옵니다. 얀테의 법칙. 예, 갈보 이렇게. 여기 보면 잘난 척하지 마라. 튀는 짓 하지 마라. 남 앞에 나서지 마라. 모난돌이 정받는다. 남의 일에 간섭 마라. 네. 이게 모두가 평등하다는 존재 아니야. 얀테란 게 덴마크의 가상의 작은 마을이야. 네. 근데 여기에 악셀 산데모세라는 사람이 작가가 덴마크의 노르웨이 작가가 풍자소설 도망자 거기다가 도망자라는 소설에다가 뭐 이게 한 조그마한 마을을 묘사했는데 네. 모든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개인주의와 사적인 성공이 있죠. 네. 이걸 비판하고 튀는 놈, 네. 튀는 놈을 갖다 욕하고 집단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평등의 태도를 내는 거. 이것이 이제 얀테라는 네. 마을에서 일어나는 얘기인데 약간 사회주의 냄새가 좀 나네요. 그렇지. 그래서 북구 가면 전부 사회주의 아니야. 네. 우리가 말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렇죠. 아니라. 네. 북구형 사회주의. 그렇지. 얀테 10계명. 이게 유명한 거예요. 거기 동판까지 있잖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라. 쭉 봐야 한번. 네. 그 다음에 맨 나중에 형법. 재밌어. 우리가 너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건 모르지. 까불지 마라. 아, CCTV가 다 작동하고 있다. 그렇지. 아. 모두가 말 안 해도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자유가 확대가 되겠어요? 자유가 확대가 안 되죠. 무한대로 안 되지.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자제를 하는 거야, 자유를. 자율적 자제. 평등은 기본으로 깔려요. 네.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분란이 일어날 프리콜런스가 네.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야? 이 얀테 법칙에 의하면. 그럼 얀테의 법칙에 의하면은 뭐 창의적인 도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또 그런 거는 어렵겠네요. 상당히 어려워지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기의 벽을 쌓는 거지. 자제, 절제. 네. 그러니까 남하고 부딪힐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모두가 협의를 해서 하지만 1대1의 인간관계는 아무래도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가 네. 있죠. 그래서 어느 재미있는 사람이 통계를 낸 적이 있어. 북구라파 사람과 독일 사람과 대화의 방법의 차이. 디스턴스. 독일도 좀 딱딱한데. 딱딱한데 네. 독일보다 될 것도 아니야. 네. 핀란드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1m야. 아, 이게 예. 사적인 예. 디스턴스. 네, 디스턴스. 거리를 두는 네. 거죠. 그리고 1분 동안에 한마디 하면 잘하는 거야. 아, 그거를 서로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일상이니까. 네. 그게 그만큼 거리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밀접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디스턴스를 두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적도 아니야. 네. 그렇다고 아주 친하지도 않아. 너는 너고 나는 나일 뿐이야. 그 다음에 스웨덴 사람을 측정했더니 70cm야. 네. 아, 조금 가깝네요. 핀란드보다는. 핀란드는 워낙 넓고 네. 빈대가 많으니까. 이게 얼마 전에 재밌는 사진 있었는데 그 북유럽에서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 줄 서 있는 사진 나. 여기 뛰어죠.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따닥따닥 붙는 게 아니라 1m 간격으로 버스 기다리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디스턴스로 두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줄 서는 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지. 우리의 관습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통하는 게 아닌 거네요. 얼마 전에 또 재밌었던 게 북유럽은 집에 방문하면 밥을 안 준다. 왜 밥을 왜 줘? 응? 그리고 뭐 예고비 가는 건 상상도 못하는 얘기고. 실례죠, 그건. 북유럽 사람들에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사람은 40cm야. 그리고 1분 동안에 핀란드 사람이 한마디 하는데 스웨덴 사람 5마디, 독일 사람은 40마디. 저희는 독일이 딱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될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독이 짐작이 가죠. 이러니까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게 펑션하는 거야. 이 바탕에 깔린 문화가 있기 법칙에, 때문에 역사에서 오는 어떤 자율과 자제. 그러니까 북유럽식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이식한다고 해도 이런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겠네요. 이제 우리 같이 남의 세계에 많이 들어갈수록 친하다고 생각하는. 네. 우리나라는 그 사람의 어떤 사생활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게 친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 얀테 법칙에서 보듯이 이렇게 그 자율과 자제. 네. 그러니까 그 자유가 있어도 그걸 무한대로 확대하지 않고 자기 절제선을 알고 그 안에서 그 남에게 침범하지 않는 그러한 자율과 자제의 자유. 그리고 이 평등도 그것도 뭐 무한대 어떤 그런 평등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평등. 이것이 이 프리퀄런스를 잘 맞춘 사회일수록 잘 된다는 얘기죠. 프리퀄런스 얘기를 선생님은 언젠가 그 한국의 좌우 갈등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대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근데 세대 갈등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 세대를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멘탈, 의식 구조의 차이점으로 봤을 때 그 60, 70대하고 40, 50대하고 그다음에 20, 30대하고 이렇게 나눠서 MZ 세대, 네. 그다음에 586 세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 위에 노인 세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다 연결이 되면서 다 달라. 근데 가장 다른 게 그 40, 50대하고 그 다음에 MZ 세대라고 볼 수 있는 20, 30대하고 왜 그러냐면 40, 50대만 하더라도 그 아버지 세대하고 너무 그 끈이 많이 닿아 있어요. 네. 밀착돼 있어 정서적으로. 그래가지고선 유교 교육을 받아왔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이 추노 사상도 배워왔고 또 그래왔기 때문에 일단 칼로 무자르듯이 쉽게 단절을 못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얘기해서 공동체주의가 어느 정도 작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라는 것이 대놓고 드러나질 못해요. 개인주의를 표방하면 왕따 당했어요. 왕따 당하죠. 뭔가 악의 근원 취급받은 적 악의 근원이 개인주의라고 보는데 그건 5, 60대 생각이었고 네. 60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문화가 만연했죠. 근데 요즘에 MZ 세대의 경우는 개인주의 문화가 당연한 것이고 안 그러면 이상한 거로.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뭐 그 가문 그래서 너는 개인이 아니고 가문의 대표 선수로 중간에 릴레이다. 바톤을 받아서 다음 세대 가문의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게 네 역할이지. 근데 개인적으로 뭐를 하려는 거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게 권장되지 않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종족 번식의 의무와 본능이 작용하던 시대인데 종족주의. 요즘에는 나 혼자뿐이가 나오죠. 나 홀로 그러니까요. 그 출산율 저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나로서 끝나는 거야. 해법은 없나요? 해법이 없죠. 그것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강제적으로 해법을 출산율을 높일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왜냐하니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재밌는 것이요. 옛날에 내가 70년대에 독일 갔을 때 그때도 스웨덴의 출산율이 한 1.7명. 그때 우리가 3점 몇 명 이럴 때인데
스웨덴 출산율이 70년대에도 1.7명에다가 70%가 독신이야. 성인 남녀의 70%가 비혼자인데 네. 결혼을 안 했건 이혼을 했건 뭐 어쨌든 간에 예? 그 둘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따로 사냐면 그것도 아니고 같이 살면서 동거 가족으로 살면서 아이도 낳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아무도 개의치 않고 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뭐 그러니까 성인 남녀의 70%가 법적인 싱글이고 그러면서 출산율이 1.7명이고 근데 지금도 그래. 그 율이 약간 1.6명가로 낮아졌을 뿐이고. 그러니까 개인주의 사회가 거기서는 그만큼 얀떼법칙에서 보듯이 철저한 자기세가 너무 굳건하기 때문에 네. 변하지 않는다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MZ 세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북유럽식의 그 복지제도라든가 얀떼법칙은 뭐 인구도 뭐 수백만에 지나지 않고 그렇죠. 한 나라가 네. 그리고 나름대로 자원도 많고 그래서 특별히 뭐 수출에 진력하지 않아도 이제 생계 유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받아들이고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대의 의식 구조에 의해서. 대세가 그쪽으로 가고 그렇죠. 있다. 막을 수 없다. 근데 이제 그 요즘에 젊은 세대의 특징이 뭐냐니까.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뭐 개인주의라고 해서 비난할 게 아니고 꼭 내가 나에게 컨센트릭하는 것이 우가 잘못이에요. 네. 잘못이 아닌데 크게 다른 것이 이제 그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행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의 교육도 있고 그렇지만은 성공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출세. 네. 출세가 성공한 삶이 행복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행복한 삶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세대는. 출세와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네. 네.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 너 그렇게 살다가 뭐 할래? 네. 너 그러다가 평생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살래? 그러니까 네. 그게 어때서요? 전혀 뭐 개의치 않는다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래가지고선 내 친구가 나이인데 걔는 무슨 뭐 골드만삭스 뭐 어디에 간부로 있고 네. 같은 나이인데 잘 나간다고. 그게 뭐야 그거? 지 생활이 없잖아. 프라이빗 라이프가 없다. 개인 삶이 없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선이나 체면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 구애받지 않는 세대네요. 내가 행복하면 될 거야. 그 알바를 하건 뭘 하건 의식구조가 바뀐 거죠. 세계관 자체가 바뀌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어 출산율 문제만 해도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국가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로부터.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국가가 왜 소멸을 해요? 한국 사람이 없어진다니까 우리. 대한민국 간판은 남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간판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예컨대 요즘 그 카나다도 그렇고 독일하고 경쟁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여. 네. 1990년대 이태리에서 출산율이 3점 몇 명에서 팍 떨어지니까 이러다가 몇십 년 후에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사라질 것이다. 네. 그런 말이 나오고 걱정이 심했거든요. 근데 웬걸 지금 멀쩡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 가임 여성당 출산율이 0.78명으로 네. 세계 최저하네요. 네. 근데 인구가 늘었어요 그동안에. 지금 5,150만 명이야 지금. 그렇죠. 뭐 어느 시점을 네. 지나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1년에 네. 10만, 20만씩 늘었어요. 몇 년 동안 쭉. 그러면 출산율이 이렇게 0.1명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인구가 늘 수 있어요? 이민이죠. 이민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배달의 자손에다가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이민에 대해서 외국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것이 외국인과 한국인으로 갈라지는 이분 사회가 돼요. 메르켈이 옛날에 독일의 이민 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유럽에서 독일이 외국인들한테 제일 잘해줘요. 제일 관용적이죠. 왜 그러니까 그 나치의 그 유대인 학살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인종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굉장히 그 잘해주고 차별 대우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참 해주는데 그런데도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니까 이것을 독일인화 시키지 못한 거야. 예컨대 그 베를린만 해도 그렇고 독일이 8천 지금 500만 가까이 되는데요. 그중에 한 400만 명이 터키인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5%가.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터키인이야. 그러니까 3세대인데. 네.
아직도 터키말 쓰고. 국적은 독일인인데 네. 터키말 쓰고 터키식 사고에다가 이슬람교 믿는 젊은이들 많고 네. 이게 실패한 거죠. 그리고 3부 리그였나 저 터키 사람들만 구성된 축구팀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입단 조건이 터키계일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것은 이 출산율 떨어지는 것도 물론 고민이지만 이제 제일 지금 시한폭탄처럼 되어 있는 외국인 문제, 이걸 빨리 우리가 국민들이 빨리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정서적으로.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신고된 혼인 신고의 12%가 국제 결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국제 사회로 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옛날에 진입했죠. 그리고 저는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다라는 것도 좀 신화적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혈통적으로 보면 당연히 허구죠. 네. 그리고 어떻게 민족이 단일 민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본만 해도 복합 민족이거든. 그렇죠. 북방계, 아이누계, 조선계, 아니면 오키나와계, 오키나와계 할 거 없이. 근데도 일본은 단일 민족이에요. 왜냐면 문화적인 덴노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일본이 한국 문서에 조인한 조건으로 천황을 건드리지 말라. 네. 천황제 그대로 유지해달라. 건드리지 말라. 그게 뭐냐니까 수억 개, 1억 3천만 개의 일본인이라는 끈을 갖다가 하나로 묶는 끈이 천황이라는 거거든요. 하나의 상징적 존재가 필요한 거네요. 단합을 할 수 있는. 이게 끊어지면 이것이 1억 3천 개로 갈라지니까. 우리는 어떤 상징 체계가 있을까요? 뭔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고. 근데 그건 좀 막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거. 그게 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단지 나는 한국인이라는 그 개념 자체, 그 개념 정립이 다 다르다 뿐이지. 다 다르다 뿐이지. 나는 한국인이라는 게 그 뿌리 자존심이 있어요. 그 자존심. 어떤 민족적 자존심. 민족적 자존심. 그것이 이제 일제 36년 동안에도 우리의 문화 콘텐츠를 잃지 않았고 우리의 어를 그대로 지켜간 거 아니에요? 대단한 국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으면서도 한자 문화, 중국어 문화로 흡수되지 않고 독자적인 언어 체계와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건 문명사적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명사적 기적이긴 한데 좀 한 가지 유감인 게 저는 한자 교육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한자 200자 정도 내지 1000자, 1000자 정도는 그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용어의 70%가 한자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지만은 한자가 한 글자에 하나씩밖에 발음이 안 돼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같은 한자라도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가네, 깅, 이런 식으로 금자를 갖다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한자가 다른 발음이 나오는 게 몇 개 안 돼요. 낙산, 낙수를 쓰고선 요산, 요수를 읽는다. 이런 식이래. 이런 식으로 예외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말장난이 제일 심한, 한자 가지고도 말장난이 제일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왕설래 그러면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프렌치 키스도 설왕설래라고 그러고. 그렇죠. 저희 때 저희 대학 때 쓰던 그래서 옛날에 농담입니다. 설왕설래 할배개 좌충우돌 좌충우돌. 그 오늘 신문 났던데 무슨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재밌는 말장난 제일 많은 나라가 이건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요. 번역이 안 되죠. 번역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언어 소거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그 다음에 만화하고. 만화도 번역이 안 돼요? 번역이 안 되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슬랭이 쓰이고, 얼마나 많은 유행어가 쓰이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화적인 그 언어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으잉? 이런 거. 그렇죠. 헐, 이런 거. 헐, 이걸 뭘로 번역할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 그리고 선생님 책에 보면은 70년대 쓰신 책, 70년대 쓰신 만화에 보면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은어 속어들이 좀 나오는데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아주 불쾌하다. 근데 이걸 점잖게 받아치고 싶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시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게 어떤 만화에든가 그대로 나와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20세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밝게 보는데 비관적이지 않다. 비관적이지 않은 게 첫째, 이 사람들한테는 이데올로기가 안 먹혀요. 나하고 관계없으면 나에 대한 이익에 관계없으면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에겐 좌파고 우파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조적이네요, 그게. 네. 네.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앞으로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지금 한국이 상당한 지금 부상기 아니에요. 2021년 7월 4일 날 유엔이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선언도 했고 네. 공식적으로 네, 공식 선언을 공식 했어요. 선언을 했고 선진국이 된 거 분명한데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우길 충천할 거란 얘기죠. 네. 첫 번째 우리는 다른 민족을 침략한 경험이 없다. 도덕적, 역사적 부채가 없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 경영을 한 적이 없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다. 유일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네, 유일한 케이스죠. 이런 걸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반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동남아시아 가면 인도 같은 데 가면 반영 감정, 반 프랑스 감정이 아직 얼마나 네.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도 저 인도에서는 친형파라고 해. 그게 뭐랄까, 너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이 하고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친형파지. 네.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인도란 나라가 웃기는 나라가 뭐냐면 인도 영화를 이렇게 들어보면 말의 반이 영어야.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컴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워낙 언어가 네. 뭐 수백 가지가 되니까 영어가 일종의 그 공통어죠. 공통언어죠. 공통어 되는데 일상생활이 완전히 배했어요. 네. 아직도 우리나라 말에 밖에 사람 말 쓰듯이. 네. 어우, 저 어려서만 해도 일본말 굉장히 많이 썼죠. 예. 뭐 요지, 나와바리, 뭐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구찌벤이 뭐 많습니다. 네. 벤또란 말 쓰는 사람도 아시죠? 벤또는 아직 많이 쓰지 않나요? 네, 많이 네. 쓰죠, 벤또. 뭐 그리고 많네요. 이제 장난 삼아서 쓰는 경우는 많아, 젊은 세대들이. 네. 뭐 나와바리, 뭐. 아, 이거 내 나와바리야. 뭐. 그러면은 저 미래 세대 우리가 역사적 도덕적 부채가 없다는 것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건가요? 자산이죠. 그게 자산이죠. 빚이 아니라. 그런데 이거는 좀 위험한 시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식민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외국과의 교섭의 경험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큰 틀에서 뭔가를 펼치기에는 그런데 네.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의 단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고 하는 그런 경험이지. 그 시각을 탈피를 못하는 거죠. 1대1 시각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죠. 네. 1대1 시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깨있는 사람에 속하는 네. 거지, 그쪽에서. 그래서 제가 동남아를 가보니까 왜 이렇게 한국 문화에 열광하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같은 아시아라 친하고 친밀하고 두 번째는 일본이라 그러면 워낙 이제 선진국으로 앞서갔기 때문에 자기들과 역사적 거리감이 있고 역시 일본이라고 하면은 또 침략을 2차 대전 때 받았잖아요. 네, 그 침략의 경험도 있고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게 이제 전혀 없기 전혀 때문에 네, 훨씬 정서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못 살던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비약한 유일한 예니까 네. 하나의 멘토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우리도 하면 될 것 같다. 벤치마킹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인데 우리가 자화자찬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한류화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역사에서는 하나의 멘탈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멘탈적 특징이 하나 있어요. 네. 사람들이. 이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 글로벌 믹스형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한국 역사 보면 특징이 뭐냐면 1910년이요. 네. 한일합방이 되던 해인데 이 1910년대가 뭐냐면 세계 역사에서 그 제국시대가 제일 극성을 부리던 때. 네. 경술련. 경술련. 네. 그때 식민 지배를 안 했거나 당하지 않은 나라,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은 나라가 5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 그게 태국, 이디오피아도 당. 이디오피아, 네. 이디오피아. 네팔. 네팔. 네. 네.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이베리아. 노예들이 세운 아프리카의 나라 봐요. 라이베리아. 그러면은 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이게 식민 지배를 안 했거나 안 당한 이유가 그렇죠. 첫 번째 스위스는 내륙 국가야. 네. 그때 비행기가 없던 시대니까 네. 항구를 빌려줄 나라가 있어. 다 네. 강대국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거 식민 지배를 포기한 거지. 식민 지배하려면 배로 갈 수가 없으면은
항공기도 없으니까 네. 독일을 식민지 잡든가 이태리를 식민지 잡든가 그렇죠. 오스트리아를 식민지 네. 잡든가 네. 프랑스를 식민지 네.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스위스까지 가니까. 네. 택도 없는 얘기니까 이건 식민지는 포기했고 네. 포기했고 태국은 인도 먹고 미얀마 먹은 영국이 동진을 하는데 인도 차이나 먹은 프랑스가 서진을 하잖아요. 부딪힌 데가 태국 아니야. 그래서 완충지대로 남겨놓은 그래서 군사 거죠. 완충지대 판문점 같이 예, 비무장지대 같이 군사 완충지대로 남기는데 태국 사람들은 제가 잘나서 식민지배 안 냈다고 자존심이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근데 이 네팔은 왜냐? 얘네들은 이 완전히 거기 올라가 보니까 영국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내려오긴 했는데 영국이 여기서 2번 전쟁을 했어요. 네팔하고 2번 전쟁을 했는데 한 번은 완전히 7,000명이 가가지고 700명이 죽고 완전히 작살났어요. 네. 구루카들한테. 네. 아, 구르카들한테. 지형 지물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4만 명을 끌고 갔거든. 네. 얘들이 안 되겠으니까 네팔 애들이 딱 항복을 하고 수가올리 조약이라고 맺었거든요. 수가올리 조약. 이 1816년인가 근데 그래. 이 조약이 그걸 맺어가지고 국토의 한 3분의 1 정도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뭘 세우냐면 왕권만 건드리지 않으면 주권만 건드리려면 모든 일에서 너희 앞장을 서겠다. 네. 영국 전쟁에서 매일 앞장서는 게 네팔이야. 네팔 용병. 용병. 근데 얘네들은 그 덕분에 식민지는 안 됐어요. 그렇죠. 아, 심지어는 6.25 때도 네팔 용병들이 참전했습니다. 아니 어디 가든 영국 군대가 갈 때는 맨 앞에 취약 부대가 네. 백파이프 네, 부대가 네, 나오고 그 다음에 네팔 용병 가고 그래. 전설의 구루카 부대입니다. 구르카 부대. 네. 구르카 부대. 그 다음에는 에티오피아는 그 5년간 그 이탈리아에 점령을 당했는데 식민지는 안 됐지. 그러니까 한 번은 완전히 이탈리아를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서 신화적인 그런.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피아 사람들 자존심 굉장히 강해요. 그렇습니다. 이디오피아. 네. 이디오피아가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 라이베리아는 미국에서 노예들을 갖다 버린 데거든. 네, 해방 노예들이 해방 아프리카까지 가서 해방 노예를 갖다가 거기 땅 사가지고선 거기다 풀어준 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노예를 갖다가 미국이 돈 내가지고 땅 사가지고 만든 그 땅을 갖다가 영국이 다시 또 식민지 만들기 뻘쭘하니까 이게 놔둔 거야. 5개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식민 지배를 했거나 안 했거나 했는데 거의 100%가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서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딱 식민지가 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유럽의 식민지가 안 된 나라가 바로 조선이야. 그렇죠. 조선하고 타이완, 대만. 대만은 그건 일본 영토니까. 네. 일본 영토였으니까. 그 나라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네. 유일한 나라가 조선이 유일하게 유럽의 식민지가 안 된 유일한 나라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로 해가지고 유럽의 영향을 거의 안 받은 거죠. 직접 영향을 안 받은 거죠. 전혀 안 받은 거예요. 네. 직접.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럽의 영향이란 것이 그 유럽의 성당 신부 몇 명이라든가 네. 유명한 그 목사들. 네, 그 프랑스 외방 선교회에서 온 신부들이나 신부들이랑 뭐 미국의 뭐 북장로 교회 이쪽 계통에서 온 선교사들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네, 뭐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 이인유한 박사 아버지 같은 사람들. 네. 4대인가 5대째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인유한 박사님. 그 외에는 전혀 이쪽 영향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영향을 받았는데 한국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전통 말 안 버리고 창씨개병해도 자기 성 안 버리고 말 안 버리고 내 것을 그대로 지켜오면서 30년을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이 됐어. 근데 해방을 미국이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시켜주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니까 딱 조선반도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북쪽은 러시아, 소련, 남쪽은 미국.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니까 미국 이퀄 고마운 사람.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이 가져온 문화는 전부 이건 선진 문화. 네. 바람직한 문화. 그러니까 들여다보니까 미국 문화는 전부 그 뿌리가 유럽이야.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무조건 좋은 것. 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요. 그걸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국 사람들 그걸 갖다가 원형 그대로 배웠어요. 원형 그대로 배웠다. 일본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전부 일본화해서 배우잖아. 네. 일본화해서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전부 섬나라니까 일본식을 고치잖아요. 일본은. 그렇죠.
전부 고쳤는데 한국은 오리지널. 예를 들어서 발음 하나라도 한국에서는 커피 이렇게 발음해야지 멋쟁이지. 네. 코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근데 안 일본에서는 네. 커피 그러면 저 약물 먹어도 돼. 아, 실제로 커피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쳐다보나요? 이상해요. 고히. 네. 고히. 제일 중요한 말은 호또고히인데 호또. 네. 호또. 그래서 우리에서는 커피라고 네. 하는 말이 일본에서는 호또야. 네. 이게 변형돼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렇죠. 모든 것이. 근데 한국은 원형을 그대로 배운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양의 그 유럽의 문물을 갖다가 100% 원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 전체 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그 서양 네, 반제국주의. 반제국주의 그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아예 안 받고, 중국은 또 중화 사상이 있어가지고 안 받고, 근데 한국은 서양 걸 무제한적으로 다 받아들였는데 변형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사람이 있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멘탈이 있잖아요. 네. 고유의 멘탈인데 거기에 변형되지 않은 서구의 멘탈이 다시 들어왔어. 이것이 융화된 것이 글로벌 믹스라는 의식이죠. 전 세계에서 서양 걸 제일 잘하는 왜 그 아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아니야. 그렇죠. 스케이트, 피아노, 골프. 뭐. 네. 이게 뭐냐면 원형을 그대로 배워왔는데 그러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일본이 지금까지 국가의 목토 삼아온 게 화혼양제 아닙니까? 네. 화혼양제. 근데 양혼 화제가 안 돼. 근데 우리는 이 글로벌 멘탈리티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한혼양제가 되는데 네. 한제 양혼도 된다는 얘기죠. 이 자유로운 호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중국은 그게 안 돼요. 중국은 호환성이 전혀 없어. 그래서 차이나 웨이브, 중류가 안 나오고 인류, 자펜 웨이브, 인류가 안 나오는데 한류가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세계 어디에 가나 호환성이 있는 거야. 아, 이거는 상당히 문명사적으로 네. 중요한 얘기네요. 그 호환성이 어떻게 보면 전파력도 되는 전파리 거고. 되는 거고. 그리고 한국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네. 글로벌 차원의 매력을 획득한 다음에는 이 호환성이야말로 그렇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무기가 되는 거네요. 근데 그 호환성이란 것이 그 한류한 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지. 기업들. 예. 네. 보세요. 쭉 보면은 1900년대 말 2000년 초부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제일 좋은 백화점 한가운데 가면 삼성, LG, TV. 네. 예? 길거리 보면 현대차, 기아차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보면 갤럭시 들고 있고. 그게 불과 참 2000년대 초부터야. 네, 2000년대 초부터인 게 제가 90년대 초에 영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삼성 제품인데 메이드 인 타일랜드여서 야, 삼성도 OEM을 하나, 그게 감격이었고, 그다음에 언젠가 그 레스터 스퀘어에 이제 저 삼성 광고가 처음 나왔는데 그게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은 중진국, 선진국이 아니고 우리는 늘 그 유럽의 이런 나라들의 한두 발 뒤쳐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런 게 나오니까 정말 그때 느꼈던 자부심, 자긍심이라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해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였는데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바꾼 적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모멘텀이 그때 1989년에 당시에 안기부의 허락을 받아서 소련을 처음 갔는데. 네. 아, 그때는 그런 때군요. 안기부 허락을 받아야만 안기부 소련을 갈 수 허락을 있는. 받고 저기 무슨 어디 장충동 가서 반공교육. 반공교육하고 네. 반공연맹에서 이상한 사람 와서 이게 말 걸으면 네. 절대로 뭐 무슨 뭐 하지 마라 이런 교육 받고 갔죠. 네, 그 누가 와서 무슨 뭐 북쪽의 가족 뭐 이런 얘기하면 네.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죠. 뭐. 자, 근데 내가 제일 놀란 게 늘 하는 얘기야. 제일 놀란 게 그때 자본주의 공산주의 책 쓰려고 갔는데 모스크바에 딱 공항에 내렸는데 정말 조명도 안 되고 어둠하고 귀신 나올 것 같은 음산하는 공항이었어. 근데 난 그때 아주 자빠지는 줄 알고 놀라가지고 모든 모스크바 공항의 카트에 삼성 마크가 찍혀 있는 거예요. 이야. 로고 새로 네. 만들기 전에 네. 동그란 삼성 그게 아니라 옛날 별 3개짜리. 근데 별 3개로 예, 있는 네, 빨간 바탕이었나요? 네. 빨간 별 3개 들어있는 삼성 로고가 모스크바 공항에 1989년에 모든 카트에 찍혀 있는 거예요. 네. 야, 이거 우리나라 기업은
외교도 못 들어온 이 나라에 벌써 들어와 있구나. 그러니까 수교 전이죠. 수교 훨씬 전이죠. 그리고 야 기업이란 데가 정말 이거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걸 느꼈죠.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새마을운동의 정신혁명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기업이 뒷받침된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네, 새마을운동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삼성, LG, 뭐 현대 이런 게 전부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네. 그때부터 2000년대 초부터 조금씩 세계인들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야. 쟤네는 누구냐? 아니, who is Korean? 네. What is Korea? 네. 내 쫀심상해야지 말은 안 하지. 뭐 모를 수 있지 뭐. 네. 그 전부는 아니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88년에 올림픽 해가지고 4위 했지. 그렇죠. 4위 했습니다. 근데 그건 홈그라운드니까. 네, 금메달 12개. 네. 인정 안 해. 네. 그 다음에는 2002년에 월드컵 4위 했지. 네. 그것도 홈그라운드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뒷받침되니까 가는 거죠. I'm still hungry.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네들을 봐라 이거 아니야. 자, 근데 결정적인 게 뭐지 아세요?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이야. 그때 런던 올림픽에서 그건 홈그라운드도 아니고 네. 그야말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한 게임 아니에요? 네. 그때 5위 했어. 아, 5위 했습니다. 그때도 금메달 10개인가 12개인가? 근데 금메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5위를 했어요. 네. 근데 보세요. 1위 미국, 2위 중국, 네. 3위 영국, 이건 홈그라운드. 네. 4위 러시아, 네. 5위가 한국이야. 그 다음에 6위가 독일, 네.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렇게 네. 나오는데 독일을 앞서가지고 한국이 5위를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봐라 이거 쟤들 뭐지 이거? 아니 그리고 종목도 무슨 양궁, 체조, 뭐 수영 굉장히 다양하게 탔어요. 다양한데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2012년 8월 달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네. 9월 달에 싸이가 터졌잖아.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2012년 9월에 터졌어요. 네. 그게 괜히 터진 건 아니라고 봐요. 노래도 물론 훌륭하지만은 나는 생각하는 것이 세계를 다녀보면서 문화 소비에도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해. 네. 예컨대 강남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볼리비아라든지 예를 들어 네. 미안한 얘기지만 구체적인 나라 이런 루안다라든지 네. 이상한 못 들어본 나라의 가수였다면은 사람들이 재밌네 그러고 말지 그것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랬다면은 아마 저 토속 상품 정도,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소비되고 재밌네 그러고 말았을 텐데 코리아야 이제 싸이가 코리안이야. 네. 그러다가 Who is Korean? What is Korea? 그런 시대에 싸이가 나오니까 제 정도면은 한국 갔으면은 우리가 쫀심 안 상하고 소비해도 돼. 네. 내가 볼 땐 싸이는요 전 세계가 우리한테 준 하나의 문화적인 면허장이야. 한국에 대한 하나의 공인증 명서라고. 선진국에 대한. 이제부터는.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2021년에 선진국 선언을 했지만은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예요. 저도 그 말씀 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나가 보면 느껴.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컨대 내가 어떤 음악을 소비한다, 어떤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그거 누구 거야? 어느 나라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못 들어본 나라 영화 같으면은 근데 그거 왜 봐? 재밌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미국 영화야, 프랑스 영화야. 그러면 그거 갖고 톤은 안 달죠. 근데 예컨대 야 핸드백 사왔어 그러면 어디 거야? 그러면 뭐 저기 에스와티니 거야. 네. 그러면 토속 기념품 나오구나. 근데 왜 샀어 그거? 네. 토속 기념품 네. 샀구나. 그런데 이거 어디 거야? 이거 프랑스야. 프랑스야. 오 좋은 거 샀네. 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렇죠. 문화의 자존심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소비자의 자존심.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이제 이미지가 상당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급화됐군요. 이게 모든 면에서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문화상품이라는 게 뿌리치듯이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한류란 것은 앞으로 더 나가면 더 나갔지 줄을 리가 없다는 거지.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실험 정신이 왕성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먹힐 것 같습니다. 먹히죠. 중간에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비판적이 아니면 그것도 매국노 같은 거였지. 그때 분위기는? 그때 분위기는 그랬죠. 그럼 지금은 많이 바뀌셨습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도 공과 사는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네. 저 천안문에 걸려있는
마오쩌둥 사진도 그렇잖아. 네. 07삼과. 네, 07과삼이다라고 자기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네. 마오쩌둥은 뭐 수천만 명을 학살한 거니까 과삼으로 그치는 건지는 잘 얘는 모르겠습니다. 아니겠지만은 걔네들은 또 하나 나름대로의 심볼이 필요하니까. 네. 심볼. 천황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중국인민을 네. 부잡아주는 심볼이 필요하니까 마오는 마오대로 가는 거죠. 박 대통령은 그러면 07과삼으로 보십니까? 07과삼이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민주화가 목말랐을 때는 그렇게 박정희를 미워했지만은 오늘과 같은 사회에서는 더 이상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나간 일이지. 그렇죠. 흘러간 물이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그 만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어떤 업적, 성취를 우리가 누린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상 누가 그 당시에 대통령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때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다고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팩트로 나와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지금 경부고속도로 깐 거라든지 등등을 보면은 포항제철 만든 거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로 기반을 다진 것은 분명하죠. 젊은 세대, 아까 이제 MZ 세대 얘기하셨는데 MZ 세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의식구조라는 건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어떤 복지국가라든지 좋은 나라 그리고 안정된 나라로 가려면은 이 스칸디나비아 얘기를 했듯이 어떤 그 철저한 나 중심의 자유에서 어느 정도 자유와 절제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무한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자유를 향유하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는 그렇죠. 자유까지는 안 되죠. 누리면 안 된다. 그건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 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특히 요즘에 그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댓글 같은 거 보면. 네. 그 댓글은 무절제한 익명성에 기반해서 너무 글쎄. 막 나가는 경우도 좀 있고요. 익명성이라는 것이 잠깐 비겁한 거거든. 네. 아니 그냥 이름 드러내고 정당하게 하든지. 하든지 예. 아니면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식으로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 좀 뭐랄까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남의 생활에 침입하는 것도 좀 없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잘 안 없어집니다. 저희 세대는. 없어지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일본의 젊은 애들하고 한국 젊은 애들 제일 특징이 신체 접촉 없잖아. 네. 일본 애들은 신체 접촉이 없잖아. 아 그런가요? 일본은 이 인사하고 친구 네. 사이에서도. 네. 그리고 한참 신나게 놀다가도 헤어질 때는 여보 멋지다상 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마다메쇼 네. 이렇게 헤어지잖아. 한국 같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머리 빡 집어서 야 XX야 네. 그놈 어디 자빠져 있다가 막 형님한테 인사도 안 해. 그렇죠. 막 이렇게 그 욕을 하는 게 욕이 심할수록 네, 욕이 그리고, 심할수록 그리고 신체적 접촉이 많을수록 네. 그 친밀도가 증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례함과 친밀함 사이의 경계가 좀 애매한 그래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있던 이 영역이 있으면 내 네. 영역이 이만큼 깊이 들어서 친한 거야. 네. 근데 일본은 이게 딱 절대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어떤 작가가 장례식에 상주 노릇을 하면서 개처럼 영역 표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그만큼 이제 사생활이 없는 건데 그런 면도 하나하나 좀 합리적으로 많이 발전해 이게 나가겠네요. 우리나라는 그걸 갖다니 정의라고 하니까 네. 정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남의 영역에도 깊이 침범하면서도 내 것만 주장하니 이거 네. 문제지. 남의 영역에 침범을 하면은 내 거를 좀 내줄 생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부족하네요. 그렇죠. 네. 저는 대한민국 뭐 인구 문제도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떨까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100% 낙관적이지는 않았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주 기분도 좋아지고. 네. 근데 지금요. 네. 지금 굉장히 혼란해 보이잖아 한국이. 네. 근데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은 사회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싸우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프리퀄런스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 프리퀄런스로 가는 과정 자체다. 그러면 현재 격화되고 있는 좌우 갈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무슨 좌우 갈등이 그거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원죄, 남북 분단. 네. 남북의 갈등, 그러니까 남남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북한의 선동이라고 봐요. 그렇죠. 북한에 걔네들은 노동당 규약에
남북 통일, 적화 통일 갖다가 필수 과제를 넣어놨잖아. 네, 거기 아예 적화 통일이 최종 목표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니까 계속해서 남한에 지령 내리고 지금 내가 볼 때 누구한테 들었는데 고정간첩이 수십만 명이라고 들었거든. 뭐 황장엽 선생은 5만 명선을 주장하기도 했고, 그럼 결국 본가인 선전선동의 본가인 북한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 선전선동은 계속되는 거죠. 네. 거의 노동장의 규약이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 갈등은 계속되는 거죠. 감수해야지. 그럼 북한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감수하거나. 저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지. 네. 아니 마르크스의 말이 맞다면 자체 모습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그렇죠. 자체 모순 때문에 무너지겠네요. 그게 변증법 필요하냐? 네. 변증법. 그럼 그 다음에 우리랑은 사고 체계와 생활 습관이 다른 그 수천만의 북한 주민들 동서독 통일 때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지. 요즘도 돈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일 비용이라는 게. 89년에 장벽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지금 들어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30년 넘게. 근데 그것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갑자기 흡수 통일되죠. 그럼 둘 다 망해요. 어느 정도 완충기가 필요하다는 완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무너진다, 붕괴된다 그러면 빨리 국경 봉쇄를 철동같이 해야 돼.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난민 유입이나 이런 것들. 난민 유입은 별개죠. 이건 별개고. 근데 한꺼번에 육로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내려와봐. 네. 남한도 감당 못해요. 그걸 감당할 만한 사회적 능력이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힘들어요. 아직. 더군다나 이제 젊은 세아들은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주기 싫어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렇죠. 눈앞에서 돈이 나가야 돼요. 네. 그럼 한동안 국경 봉쇄하고 북한이 이제 자립적인.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수조가 두 개 있는데 네. 벽으로 갈려 있잖아. 네. 확 트면 이게 출렁돼 가지고 이제 금방 비슷해지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네. 이걸 갖다가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면서 갖다줘야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북한 시간이 좀. 저기 동서독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시간과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느 정도 그것도 통일을 한다고 마음을 먹어야지. 근데 지금 20대, 30대 얘기해 보면 통일을 왜 해요 하는 사람이 반 넘을걸? 그렇죠. 20대, 30대는 북한이 저런 체제로 가는 한 우리가 통일할 수 없고, 그렇죠. 북한이 체제를 바꾼다 그러면 뭐 독일과 오스트리아, 미국과 캐나다처럼 체제가 같은 다른 이웃 나라로 사는 것도 뭐 옵션의 하나다 이렇게 보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통일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었다 깨라도 통일해야 된다. 네. 이런 강박관념인 거. 통일 강박관념. 지상주의. 네. 강박관념. 근데 이게 독일 같은 데 보면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조건이 다르지만은 네. 그 통일 이후에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선 동독 출신이 대통령 되고. 그렇죠. 메르켈 수상되고. 수상되고 그러잖아. 동독 네. 출신이. 그러면 우리가 남북 통일됐을 때 몇 년 안 가가지고 평양 출신이 대통령 되고 네. 그래봐. 남한 사람들이 용납을 할까요? 정서적으로 좀 어려울 것 어렵죠. 같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독일에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네.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자기 주만 아니면 다 외국이야. 독일은. 아, 주별 자치가 있으니까. 자치가 아니라 의식이 그래. 늘 떨어져 살았으니까. 1871년에 다 떨어져 살았잖아요. 그렇죠. 독일은 독립된 공국으로 국가로. 다 나눠져 있었고. 그러니까 주만 다르면 남의 나라야. 그러니까는 동독은 서독 사람한테 저건 사회주의와는 다른 나라. 동독에서부터 서독 볼 때는 저건 자본주의와는 다른 나라. 이렇게 보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바이에른주 사람이 네. 우리는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의 일원이었고 그치. 바깥에는 바바리안이었다. 바바리안이지, 바바리안. 근데 걔네들 이름이 바바리아거든. 네. 아, 그러니까 우리랑은 또 그 점에서는 네. 정서가 다르네요. 전혀 다르죠. 네. 그 통일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였거든. 네. 서독 사람들은. 근데 그 정치적인 스킬로 금방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지금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선전선동 이것은 계속될 것이고 그렇지. 그것이 우리 사회에 갖다 주는 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막대하죠. 적어도
김정은 정권의 몰락이랄까요? 무너뜨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가야 그런데 되지 다른 않을까 정권들도 합니다. 마찬가지야. 네. 공산당이 없어지기 전에. 아 그러니까 공산당 정권이 몰락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군요. 신경을 써야지 도변자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그 네. 전쟁 문제니까. 네. 아무튼 무너지도록.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온갖 종류의 소프트웨어들, 뭐 방송 프로그램이라든가 서적이라든가 뭐 쇼 프로그램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먼 나라 이웃 나라가 북한 주민들에게 필독서로 읽히게 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방송 베나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북한 주민들이 와가지고 뭐 면허 못 따는 이유가 한국말이 조선말이 어려워서 그 얘기 들었다고. 아 그거는 예를 들어서 면허를 따고 나서 근데 그 얘기 뭐냐니까 네. 멘탈은 안 바뀌어요. 예. 기본 멘탈은. 네. 그러니까는 북한 사람들이 남북등을 된다고 해도 북한 사람들이 남쪽에 그런 멘탈을 받아들이냐? 아니란 얘기지. 그거 역시 또 수십 년 세월이 수십 년 필요하겠네요. 걸리죠. 네. 그게 다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수십 년 걸려. 오늘 말씀 하여튼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